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정수석실 신설. 네. 다시 한번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가장 좀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실에 이제 직접 나와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를 했습니다. 김주현 전 차관이 민정수석에 유력하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뭐 한 2주 전부터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오늘 김주현 수석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소개하는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 설치되는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총리실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리고 법률비서관실을 떼어서 민정수석실 산하로 두고요.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한 뒤에 기자들의 질문을 2개 정도 받았는데요. 민정수석실 설치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이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왜 부활시켜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사정 기능,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그걸 고리로 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질담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그 신임 민정수석께서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시다 보니까 사정기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외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다, 특검 방어용이다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은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뭐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 네, 사법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설명일 테고요. 물론 이제 오늘 그 기자하고의 이제 질답 같은 경우는 한 사람씩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다시 이제 다음 사람이 질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기자한테 이제 추가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면 법률가가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꼭 지휘를 한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좀 애매한 말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은 수장들이 다 법률가 출신이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기자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정보를 다루는 부서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정보라는 게 소위 이제 범죄 정보거나 혹은 이제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예전에 이제 대검찰청에 있었던 범정 같은 기관처럼 정치권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그거를 정치권을 향해서 다시 들이미는 일명 이제 사정 정국이라고 하는데 사정 정국 조성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법률가를 앉힌다 안 앉힌다 그런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목요일에 있을 대통령의 이제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심도 있는 질문 답변들이 오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요일도 걱정스러운 것이 질문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시 대통령이 대답을 하고 미흡한 점은 다시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꽤 어떤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데 기자들 수가 많다는 어떤 명분 이유로 한 번 질문하고 다른 기자 질문하고 하면 질문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또 대통령 발언은 기자 질문 짧고 대통령은 길게 설명하고 몇 개 되지 않고 이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기자회견이 이제 백악관 기자회견하고 가장 좀 큰 차이가 그 부분인데요. 질문을 했었던 기자가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밀도 있는 질문 답변이 가능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도 아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이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자들한테 다양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답변이 좀 쪼개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 얘기 뭐 다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이제 민정수석실의 성격이 되는 건데요. 일단 2022년에 대선 전국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은 이번에 이제 번복이 되는 셈인데 그러면 왜 어떤 형태로 민정수석실이 꾸려지게 되느냐?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뭐 여러
여러 그 관련자들을 이제 전문가들을 좀 취재를 해보고 그러면서 좀 조언을 받았던 게 2017년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를 했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민정수석은 일반적인 경우에 기존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보통 법무부와 검찰총장 사이에 대통령하고 이제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교 역할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율의 역할인 걸 예. 수도 있고요. 나쁘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를 법무부나 검찰에 전달하는 역할. 혹은 통제하는 역할. 그렇습니다. 더 네. 세지면 이제 네. 통제하는 역할까지도 이제 담당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멤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도 아주 깊숙이 개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번에 이제 산하로 들어가게 되는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된 여론이라든지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부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건데 네. 민심 청취가 그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만들어서 여론 동향이나 민심 동향을 좀 파악하겠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이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제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예. 기존의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죠. 그걸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사정 기능은 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좀 두리뭉실한데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두루뭉술합니다. 두 가지가 초점 같은데 친인척 관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불필요한 일들 혹은 범죄적 상황을 방지하는 기능이 하나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미리 경고하거나 경고하고 예, 뭐 미리 챙겨서 방지하거나 이런 것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범죄적 부분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하면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어요. 친인척 관리가 예. 대응으로 바뀌게 예.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라서 예. 사실은 민정비서관을 민정수석실 산하에 둔다는 게 야권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가장 좀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원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비리 동향을 이제 평소에 이제 파악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시키면서 반부패 비서관을 이제 빼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기능이 이제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강조해 보면 앞으로 친인척들 대통령 네. 부인을 비롯한 이러이러한 행위는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렇죠.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런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일어났던 일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는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할까 대신 그러니까 그렇죠. 법률 대리인 기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 그리고 부분을 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인척 관리 기능 중에서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보자면 사실 이제 법무비서관실은 원래 민정수석실의 이제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데 뭐 국정 현안이라든지 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률 해석을 하는 부분. 예. 이건 뭐 일종의 이제 그 법무비서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고요.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가 이제 청와대 직원들의 이제 기강을 관리하는 뭔가 이제 뭐 비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잘 안 돌아갈 경우에 예. 이 공무원들의 이제 기강을 잡는 이런 부분들인데 조선일보가 오후에 이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을 보니까 민정비서관 말씀드렸던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여론 동향을 살피는 예. 부서 이쪽에는 이동욱 이 행정 그 관료 출신의 예. 이동욱 내정자를 사실상 이제 내정했다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좀 눈에 띄는 게 신임 공직기강 비서관의 검사 출신인 이원모 예.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또 내정했다라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총선에서 용인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한 바가 있는데 예. 이번에 뭐 이 인사 내정이 이제 사실이라면 다시 대통령실로 그것도 민정수석실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아끼는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야권에서는 공격할 만한 소지가 있는 우려할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민정수석 신임 김주현 수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고요. 대통령하고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도 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내에서는 기획통으로 불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검찰에서 일을 했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서울중앙 3차장 검사 시절에
한명숙 전 총리를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해서 이제 기소했었던 예.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무부 기조실장이라든지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요직을 쭉 거쳐가지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 내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까지 이제 임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2017년에 이 정부를 떠나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1년에는 김현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쪽에서는요. 정부 초기에는 그 친인척 관리는 하기가 싫고 의심하는 쪽 얘기입니다. 네. 친인척 관리는 하기가 싫으니까 민정수석 씨를 폐지시켜 놓고 검찰 통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한 직접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검찰은 걱정을 전혀 안 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지나고 지금 지지율이 워낙 낮고 선거에 참패하다 보니까 검찰이 저항을 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수사 같은 걸 제대로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이런 어떤 사정기관을 다시 통제하려는 필요가 생겼고 네. 그래서 다시 민정수석실을 도입했다. 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야권에서 가장 의심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논평을 좀 강하게 냈습니다. 특히 김주현 수석을 향해서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네. 인물이다. 이 부분을 콕 집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정기관을 사정기관을 향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예. 그리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상대적으로 높고 기존의 법무부 차관까지 지내면서 검찰 내에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을 당겨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금 네. 이제 야권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이제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축은 지금 이제 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이제 특검 같은 어떤 법률적 상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응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종의 예. 대응팀으로 민정수석실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부활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눈에 띄는 것이 공직기강 쪽이요. 왜 공직기강도 갑자기 세웠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어떤 대통령 지지율과 선거 참패 뭐 이런 게 겹치면서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힘이 그렇습니다. 빠지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공직기강으로 진짜 기강을 잡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요. 사실 또 대통령이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국무회의 자리라든지 혹은 뭐 대국민 담화 때라든지 이럴 때도 공직기강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의지도 이번 인사에 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거꾸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공무원 사회가 꼼짝도 안 하니까 네. 그걸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조선일보의 보도대로라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이원모 전 비서관이 간다 그러면 예. 그 의지가 조금 더 보이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뭐 그리고 지켜보기도 해야겠지만 본격적으로 신설돼선 분명한 질문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친인척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대응 차원은 어떻게 참을 것인지, 네. 뭐 그런 부분을 분명히 물어보고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취재했던 야권 정치인들도 꾸준히 이 단어를 사용을 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용선 로펌화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요. 라는 우려였던 거고. 법률 대응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수석실도 제가 이제 뭐 용산 쪽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전해 듣기로는 100여 명에 달하는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조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이 기관의 성격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민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예. 게다가 뭐 이번에 그 원래 이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시민사회수석실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민심 청취 기능만을 담당할 것 같았으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는 방향도 있었는데 그래서요. 예. 그 방향이 아니라 왜 민정수석실을 굳이 만들었느냐 이 부분까지도 아마 앞으로 대통령실이 해나가는 어떤 그 방향에 맞춰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예. 오늘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가 굉장히 눈길을 끌던데요. 영수회담 비하인드 이래가지고 갑자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네. 오늘 특히 좀 눈길을 끈 이 기사, 네. 영수회담의 메신저라는 두 사람을 한국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전한 내용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두 명의 메신저. 대통령 쪽은 함성득 경기 정치전문대학원장이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윤 대통령하고 친분이 상당히 깊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쪽의 메신저는 임혁백 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좀 소통이나 교류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윤 대통령이 그동안 집권 이후에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한 8차례 정도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못했던 이유가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라고 대통령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제 반대 때문에 특히 이제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남은 3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나 국회 그리고 정치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진정성을 좀 이 대표한테 전해달라. 예. 이렇게 좀 당부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쪽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총선을 승리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책임감의 막중함을 느꼈다. 예. 라고 하면서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협치를 넘어서서 공치가 필요하다. 예.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상당히 좀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치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상 대통령의 완전한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이나 외교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생 영역은 야당과 공동 통치를 하는 수준으로 대통령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혹은 뭐 거국내각 뭐 이런 거겠죠. 사실 예. 뭐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어떤 그 속내들을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그 총리 후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쪽에다가 후보로 할 수 있을 만한 분 몇 분을 좀 알려주시면 미리 검증을 해가지고 영수회담 테이블 때 결정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시큰둥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그 국정 그립이 센 사람이기 네. 때문에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을 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거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정 방향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내용이 구체적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루어질 만한 어떤 대화들이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독 보도 보면서 흥미가 많았는데 정작 대통령실에서는 부인을 했죠, 이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한국일보의 오늘 보도 같은 경우는 함성득 교수나 이명백 교수 본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했던 메신저들이 언론을 향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그래서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긴 합니다. 대통령실 반응이요, 보시면. 영수회담이나 특에는 특사나 물밑 라인이 없다. 네. 공식 라인을 거쳐서 했다. 네네. 대통령이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했다. 가교 주장은 이 가교라는 함성득 네. 이명백 회담은 가교가 있었다는 주장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 딱 부인을 그냥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두 대통령과 혹은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건 팩트니까요. 네. 이분들이. 네. 그 이분들이 나와서 허황된 소리를 했다는 건데 글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국일보 같은 매체에서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다라고 단독을 달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정도의 언론 보도가 전혀 사실 무근일 수가 있을까? 물론 뭐 한국일보는 사실 무근일 수가 없겠죠. 그거는 두 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네. 이 대통령실의 부인은 결국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해석이 되냐면 이 두 분이 함성득 이명백 교수가 자신들이 나와서 허황된 얘기를 떠들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뭐 대통령실의 해명은 예. 부인이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또 추가로 취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내용 파악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여기 또 구체적인 어떤 대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또 민감한 대화도 있고. 민감한 대화들도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나온 보도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있어서 예.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할 만한 인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밝혔다는 대목인데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지금까지 헬마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